국가 중심 세계 지도를 통해서 세계 4대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사를 현재의 20세기 중반 제3세계 국가의 독립, 국가가 많아지고 국가의 다양성, 국가의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현상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계 4대 문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평화, 이런 굵직한 그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요. 세계 4대 문명을 국가 중심 세계 지도로 관찰을 해 본다면 우선 북반구에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어, 열, 주로, 주로 북의 한 20도에서 40도 정도에 위치한다는 약 20에서 50? 예, 20에서 50. 그러면 북의 의도상으로는 거리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50도당 30도, 3,300km 정도 됩니다. 그 위치에서 세계 문명이 나왔다는 것. 동위도 손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본초 4호선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보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이렇게 보면은 다 동경에서 나왔다는 점. 동경이라는 것은 본초 4호선의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유럽 기준, 런던 기준으로 해서 이집트가 아마 동경 한 30도 정도 될 테고, 메소포타미아 동경 50도, 인도 동경 80도, 중국 동경 한 110도 정도 본다 그러면, 동경 30도에서 110도 기준으로, 고緯도 기준으로의 거리는 벽도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대략 한 80도 선인데, 한 80도면 9,000km 정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북위 35도, 35도 정도로 20, 20, 20, 30, 15, 35도. 북위 35도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거리가 9,000km가 아니고 대략 아마 8,000km 정도 될 겁니다. 8,000km,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4대 문명의 발상지의 바운더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류가 가능한 지역이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8,000km가 그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리상으로는, 의도상으로는 거의 동의도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동의도라는 것은 계절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서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된 지역이다라는 거죠. 이집트가 조금 남반구 안에 남의도에 위치해 있지만, 그 외에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역사적으로 아주 가깝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하고 또 인도 역시도 인더스 문명 기준으로는 그 가깝고 인더스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겐지스강 쪽으로 보면은 조금 멀긴 하지만 근데 인도와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교류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불교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가까웠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종교가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4대 문명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역사 시대에서 서로 이제 전쟁도 하고 이러면서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기원 전후로 나눈다 그러면 일단은 세계사적으로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원 전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아주 획기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예수의 탄생, 기독교의 태동 전에 이미 뭐, 이스라엘, 그 유대교도 있었지만, 실제 이집트는 태양신, 파로라는 태양신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은 이제 조로아스토교, 뭐 이런 종교가 있었고, 화교, 불숭배,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는 뭐 힌두교, 또는 이제 나중에는 불교가 나오고, 중국에는 유교, 그 외에도 뭐 도교, 도가 뭐 그런 어떤 노자, 노장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 종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꼭 그 기원 전, 기원 후 이 개념은 이제 아닌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게 로마의 어떤 그 확장. 그 전에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프톨레미에서 그 전체적으로 문명의 어떤 교차, 그리고 뭐 기원전 중국에서의 통일국가, 지인국가, 그리고 인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발전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공인되고 성장하는 과정에 1차적으로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제 2차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중점이 되는 건 바로 이슬람이다. 이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는 7세기 중반. 7세기 중반 이슬람이 등장을 하면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뭐 이런 어, 보토 아래 이제 확장을 하는데 이미 8세기 정도에 접어들면 우마야드 왕조 같은 경우는 이베리아 반도의 거의 전부를 장악하면서 이슬람권의 어떤 세력이 아, 어떻게 보면은 지중해권 남부 이슬라 일, 일, 그 이베리아 반도 포함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다 차지하니까 세계의 문명에, 인더스 접경 지역까지 포함해서 세계의 문명에 걸쳐서 이슬람이 확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8세기, 9세기에 넘어가면 더 확장을 해서 인도 역시도 이슬람 무굴 제국이라는 이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갖는 나라가 한번 통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쪽 뭐 인도네시아까지도 가서 종교적으로 어떤 칸의 나라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 기준,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까지도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이슬람권 세력이 아, 중국을 제외하고 또 인도를 나름 인도까지 포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제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특이하게도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게 나타나는데 이베리아 반도가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그 유럽의 어떤 세력이 더 성장을 해요. 특히 이 선박 항해술을 발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북의도 문명권 아래에는 인도 항로도 그렇지만 다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거는 이제 아, 지구는 둥글다라는 기조로 해서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하는 신대륙이 발견이 안 돼.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아, 탐험을 하게 되는데, 콜럼부스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기준으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대항해 시대에 열려가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슬람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으로 전체적으로 이슬람 국가를 형성을 하고 이슬람 종교를 확장했듯이 이 신대륙 항해에서 특이한 점은 과학자도 있었지만 바로 예수회라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포교 활동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예수회 쪽에서 이제 추후에 하는 단계로 간다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을 했을 당시에
아,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신대륙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이제 카톨릭이라는 어떤 종교가 이제 그 종교 기독교가 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결과로서 특히 스페인의 어떤 그 포교의 결과로서 남미의 대부분 국가와 필리핀, 그다음에 아주 다양한 지역이 기독교화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슬람이 문명권을 장악했다면 이제 그 카톨릭은 원래 북유럽, 유럽 쪽이 이제 본그 카톨릭의 어떤 토양이지만 그 외에 신대륙을 확장을 해가면서 이제 기독교 문화를 전파를 해서 상당한 국가들이 이제 기독교화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개신교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제 그 안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슬람, 그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뭐를 전파했냐? 아마도 생각하기엔 자본주의를 전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이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동인도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 그 산업혁명을 이제 같은 기반으로 해가지고 맞물려서 이제 영국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그 세력을 이루면서 그 식민지로 확장을 해요. 영국 역시도 마찬가지. 기독교로 확장을 하지만 영국은 이제는 다른 측면으로 아예 식민지 확대를 갖다가 이제 더 하게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 뭐 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해도 되고 공산주의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참 많은 나라들이 또 공산화되는 공산주의의 영향하에 이제 있게 되는 특히 소비에트 연방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제 중국이 그렇고 북한 마찬가지 그다음에 인도차이나의 예를 들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900,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0년, 45년 이후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도 설립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더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에는 진짜로 다양한 많은 국가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국가가 음, 전쟁도 하곤 하지만은 세력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국가들은 약화가 돼가지고 어떤 나중에는 미래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조그마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통합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만, 세계에는 국가가 더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 중심 세계 지도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문명사나 아니면 종교 발달사 아니면은 이제 국가와 국가의 어떤 발전 그리고 현재의 어떤 국가주의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게 국가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국가는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를 하나로 보긴 어렵다. 예를 들어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개혁 개방을 해서 거기에 자본주의적인 측면의 제도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가 있고 하지만 뭐 한국은 역시 자본주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는 제도적인 특성상 민주주의 국가고 이런 어떤 측면이 있으면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제 교류가 있고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인정이 되는 나라가 있고 아주 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처럼 진짜로 이렇게 극한 대립을 치닫는 나라들도 있고 이거 아주 다양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국가 중심 세계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그 굵직한 그 문명사, 종교 발달,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발전과 그다음에 발전, 발견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 이 지리적인 특성을 다분히 갖고 있고 그 지리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계 지도를 통해서 보기보다는 국가 중심 세계 지도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문명이 발전을 했다. 문명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문명이 발생한, 사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발전을 했다.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에 대한 그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슬람이 발전을 했다. 그러면 이슬람 이 국가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항해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항해 시대가 어떤 방법으로 열렸는지, 그리고 이제 종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또 물론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전파가 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가 전파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흐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중심 세계 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리적인 특성이나 이런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지구라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덩어리 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국가 중심 세계지도 관련 이야기는 문명, 종교, 그다음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음, 산업혁명, 그다음에 국가주의 마지막으로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